평균이야둘의 발전 로그 평범 팟캐스트 에피소드 넘버 34 수상한 천국 마지막 하편입니다. 그 지난화에서 이제 에피소드에서 이제 이 수상한 천국이라는 이 소설책을 지금 커버 중인데 타마 선생님이 쓰신 이 그 커버 중에 이제 하편 그 이제 상편 한 반 정도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하편부터는 좀 이 급속도로 좀 SF 영화 같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중간 중간에 이제 7장입니다. 7장 우주선의 판명이라는 이제 챕터인데 이 중간 중간에 뭔가 이 전 세계가 이 천국화가 돼가고 있는. 그렇지 인류 역사상 최초로 통합이 돼가지고 대통합이 돼서 뭐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은 그 이제 헤븐 파운데이션을 필두로 해서 통합되어가는 이 천국에 대한 이 과정에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지구로 접근해오는 행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행성, 그렇지. 소행성. 그러니까 이 지금 7장까지 우리가 지금 그 상편에서 이제 커버할 때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씩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짤막하게 뭐 이렇게 뭐 하지만 뭐 지구로 다가오는 그 미확인 행성이 있었다. 뭐 얼마 지구까지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오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커버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이제 행성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행성이 아니라 우주선으로. 이제 우주선으로 판명된다는 거는 행성으로 생각해서 행성은 같은 속도를 유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우주선이라고 하는 건 인위적으로 방향도 바뀌고 속도가 줄어들었다가 빨라지기도 하고. 그 넷플릭스에서 요즘 그 얼마 전에 유행했었던 그 삼체라는 이제 그 TV 드라마가 있는데 비슷할 수 있죠. 거기서 이제 뭐 그거는 좀 이제 그 이렇게 뭐 지구를 이제 그 이렇게 그 괴멸시키기 위해서 우주선이 이제 접근하는데 그거를 알아차리고 뭐 예를 들면 지구에 있는 그 뭐야 이렇게 반대파와 이제 그 다음에 옹호파가 나눠져서 뭐 이렇게 대립하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헤쳐나가는 뭐 그런 이제 그 뭐 희생과 이런 게 좀 담겨 있는데 요거도 조금 어떻게 보면 살짝 비슷하긴 한데 그거는 또 이제 결이 다르긴 하거든. 이거는 또 미확인이 이제 거대한 게 오는데 저게 어떤 위험한 존재일까? 안전한 존재일까?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구인들이 겪는 딜레마, 그 이제 다툼, 지구인들이 겪는 변화 과정이 여기 이제 안에서 내용 전달을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삼체를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셔도 이제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오케이. 자, 몇 페이지죠? 요 부분은 143페이지입니다. 143페이지. 7장에 우주선의 판명이라는 그 챕터의 143페이지고요. 뭐 조금 건너뛰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다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책을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쿠팡이나 교보문고에 있고 돈 주고 정말 도저히 못 사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이메일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선착순에 한해서 얼마죠 책? 이 책은 15,000원 15,000원이라는 이제 뭐 요즘 그 서울에서 갈비탕이 15,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갈비탕 한번 아끼면은 이 갈비탕 한번 안 잡수면은 이제 요 책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어떤 분들은 라면 받침대로도 쓰시더라고. 이 책을? 그러니까 책상을 보호하려는 역할로도. 그렇죠. 뭐 라면 받침대로 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중간중간 이쑤시개로도 이렇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많습니다. 300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공짜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밑에 댓글 15,000원짜리 수상한 천국 라면 받침. 네. 시작하죠. 자, 143페이지. 모양과 속도, 이동 경로까지 파악했습니다. 케니치 씨,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재훈이 말했다. 마치야마 케니치입니다. 다가오는 물체, 아니 우주 선박에 대한 분석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미확인 비행체는 총 5대의 선박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두와 후방에 있는 두 우주 선박은 탐색 역할로 보입니다. 중앙에 있는 우주 선박은 거대한 물체를 옮길 수 있는 운송 역할의 선박으로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미확인 우주 생명체가 해당 선박에 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의 우주 선박은 공격과 방어의 역할로 보입니다. 마치야마 케니치 우주물체 분석관이 말했다. 도달 예상 시간은요? 이재용이 말했다. 25년 정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동 속도가 상당히 불규칙합니다. 문제는 해당 물체의 크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이곳에 도달할 때쯤 얼마나 더 커져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재훈이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니 이재용이 말을 참지 못하고 침묵했다. 그리고는 계속 생각했다. 미확인 물체는 사실 이번 관찰 전부터 이재용이 신경 쓰던 것 중 하나였다. 자칫 HF 헤븐 파운데이션의 모든 노력이 수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까마득했다. 자연과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 만드는 세상이 저 거대한 무언가의 표적이 되었다는 것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제 이재용은 이제 결국 이 고생 끝에 이제 대통합이 되어가고 있는 이 지구별이 이 선의를 갖고 있는지 악의를 갖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 우주선에 의해서 뭔가 이 뒤바뀜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과 걱정이 쌓일만 하지. 그리고 저 우주선 판명 파트 2인 8장 중에 152페이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은 우주선의 판명, 우주선의 예측할 수 없는 속도와 경로, 지구로의 접근에 대한 명확성, 예측 시나리오, HF의 역할 갈등, 세계 정부의 HF 장악 시도 등의 이야기를 김보경에게 전달했다. 이재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미 알았다는 듯 이야기를 듣는 김보경과 대화를 나누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전달한 이재용은 김보경을 내보낸 후 곧 생중계 방송을 시작했다. 이게 이제 김보경과 어떤 결단을 내리고 이재용이 이제 그 컨퍼런스실로 들어간 거죠. 이제 재단장 전용 방송실이 있는데 여기는 진짜 외부인이 벙커 형식으로 돼 있어서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김보경에게 이제 얘기하고 나가라 하고 그 밀폐된 이 방공망 속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또 이재용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네, 읽어주십시오.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상 속 모든 여러분. 아침에 또는 점심에 또는 저녁에 헤븐 파운데이션 푸드는 드셨나요? 아니면 일반 음식을 요리해 드셨나요? 무엇이 되었든 저는 오랜만에 향이 좋은 커피와 쿠키를 먹었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급하게 방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압박을 받는 터라 제가 방송하고 있는 현재 이곳에 핵미사일이라도 맞게 될까 두려워서 요점부터 이야기해 드립니다. 지금 속도와 크기,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거대한 우주선이 지구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생중계로 하는 이유는 이 사실을 전 세계인들한테 감춰야 된다고 보안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은 아니다. 이거는 말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멋대로 허락도 없이 이제 방송을 때리는 건지. 그렇지. 미국 이제 안보 쪽에서는 그렇죠. 이거 전 세계에 알리면 안 된다 이 사실을. 근데 이재용 알려야 된다. 그것도 심지어 생방송으로 이제 뭐 이거 인류가 선택해야 될 유튜브 문제니까. 같은 걸로 이제 방송하겠지. 이재용은 이미 헤븐 파운데이션 기술력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레이더와 관측 시설이 나사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그 나사보다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지금 스페이스X 물론 나사가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지만 스페이스X가 엄청난 속도로 이제 나사의 기술력을 따라가고 있잖아. 그것도 이제 민간의 힘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건 아닌 게 왜냐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의 이제 그 역할을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의 그 여기 이 소설 속에서는 베프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그 이제 스페이스X의 기술력을 이제 공유하고 하면은 나사를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맞아. 전 세계 모든 예를 들면 중국까지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머리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오케이, 계속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무튼 HF 여러 압박을 받는다는 건 이재용이 지금 압박을 이거 말하지 못하게끔 지금 구속될 위기에 있다. 그래서 HF 기술력으로는 12년을 예측하지만 더 빠를 수도 조금 더 느릴 수도 있겠죠. 문제는 지구 자체가 공격받거나 기상 이변을 일으키거나 알 수 없는 전염병이 퍼질 수도 있는 예측 불허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는 전 세계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세계 최고 공권력이 있는 기관들이 당연히 공개하지 않을 만한 사안이죠. 그동안 저를 비롯한 지구를 지켜내려는 권력 기관들은 불확실한 저 비행체와의 싸움을 준비할 타협할 수 있을지 모든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요. 그 과정 동안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할 것이 몇 가지 있어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일이 발생해도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고 저희가 인정하는 정부를 믿고 현재 처한 상황을 함께 고민하고 인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우리끼리 경쟁하거나 대립할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인문학적인 가치를 현재 상황에 맞춰 더욱 연구하고 교육해 주십시오. 그 가치들이 새롭게 발견되고 인류로 전파되어야 우리는 뭉칠 수 있습니다. 셋째, 조금 더 강한 사람은 조금 더 약한 사람을, 어른은 아이를, 청년은 노인을 보듬어 주십시오. 인종, 성별, 문화, 국가, 전쟁과 상관없이 보듬어 주십시오. 그것만이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만약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헤븐 파운데이션과 함께 해왔던 것처럼 테크놀로지 컨비네이션 시대를 이어나가 주십시오. 그 테크놀로지 컨비네이션 시대라는 거는 이제 테크놀로지 컴피티션 이제 경쟁 시대가 아니라 컨비네이션 기술을 연합하는 이제 세상이 열린 겁니다. 지금은 기술 경쟁 시대죠. 그치. 그 앞에 이제 그 설명이 나오잖아.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기술 경쟁 시대가 아닌 기술을 이제 융합해서 이제 함께 이제 상생해 나가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치를 이제 이재용이 이제 걸고 이제 한다는 그 부분 아마 커버를 안 했는 것 같아요. 네. 그 테크놀로지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테크니컬 컨비네이션 시대라는 것도 나오고, 그것만이 우주로부터 지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공개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구의 주인공이니까 권력기관만 정보를 갖는 것보다 여러분 모두가 아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저의 배우자를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분과 지구를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저보다 소중합니다. 다음에 좋은 소식을 전할 날이 곧 있을 거예요. 또 만나요. 해당 방송이 나가자 전 세계 사람이 차고 있던 건강 관련 기기들에 많은 신호가 나타났다. 심장 박동수는 빠르게 증가했고 응급센터에 여러 신고가 접수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 손목이나 어떤 건강 기기 링들이 많아서 이제 심장마비 예측. 지금 이제 갤럭시 링이 곧 있으면 출시가 되잖아. 그래서 의료기기들이 전부 사람들이 하나씩 하고 있어요. 이 사람 심장마비 걸릴 수 있겠다. 고혈압 아니면 쓰러지겠다. 곧 이런 식으로 암 근데 체크. 진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 난. 너 오늘 심장마비 걸릴 확률이 90%야. 그러면 병원 가겠지. 그래서 링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면. 근데 이 방송을 딱 때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기계들이 난리가 난 거야 다. 왜? 너무 놀라는 소식이고 충격적인 소식이거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5년 뒤에 멸망합니다. 해버리면 이제 우리도 사실 두려울 거 아니야. 뭐 그렇지. 뭐 두려운 사람도 있고 두려우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무튼 두렵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 아무튼 HF 방송으로 HF의 방송으로 잠잠했던 각 종교 단체는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고 현재 상황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난사되었다. 곧 HF 본부에는 세계 권력기관이 들이닥쳤으며 이재용은 본인의 예상대로 그들에게 끌려가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재용은 이제 끌려갔고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9장이 바로 이제 구속된 이재용의 이제 그 거취가 드러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건 당신들 같아서 그랬습니다. 지금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야 하는 마당에 본인들이 전 세계의 안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좌지우지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와 전 세계가 하루 빨리 힘을 모아도 이 난관을 이겨내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조금 더 나은 해결책을 당신들 같은 집단만으로 찾으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만한 거 아닌가요? 이제 몇 페이지지? 156페이지입니다. 그 부분들은 법이 판단할 것이요. 당신은 처음부터 위험한 인물이었지. 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 사이비 교주처럼 운 좋게 확장된 사업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니는 건 말이요. 이게 이재용을 아니 꼽게 생각하는 이제 이제 부처의 이제 그 사람이 말입니다. 요원에 엄청난 자본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재단장이 이 세상에 있을 것 같소? 그 오만함이 끝이 어디까지일지 한번 두고 보시오. 그리고 우리의 정보는 25년이 남았지만 당신은 12년으로 방송했소.
이제 우주선이 얼만큼 이제 빨리 오고 자기들은 25년을 판단했는데 이재용은 12년이라고 얘기를 했죠. 생방에서. 12년 뒤 아무 일도 없을 땐 당신을 사기꾼으로 몰아 죽일 수도 있어. 두고 보시오. 빌어먹을 쌀비 같은 놈. 요원이 중얼거리며 나갔다. 그다음부터 이제 읽어주십시오. 그 시각 HF는 해부 파운데이션은 전 세계의 힘을 과시하는 국가들과 정보기관들이 접근했다. 아프리카는 중립국으로서 일체 특정 국가의 단독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해운 파운데이션의 요청으로 외부 접근을 차단할 수 있었다. 해운 파운데이션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의 기업이 참여한 재단이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국가만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한편 이재용이 구속된 이후 AL그룹은 강윤서가, 해운 파운데이션은 김보경이 맡아서 운영했다. 아까 전에 김보경과 그 밀실에서 대화를 나눴을 때 인수인계를 한 겁니다. 해운 파운데이션 나 아마 이거 방송 때리면 잡혀갈 거다. 지금 잡혀가 있는 상태죠.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이재용이 그 방송 해버려서. 김보경은 해운 파운데이션에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순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가도록 지시했다. 그러니까 권한 분산을 한 겁니다. 오케이. 내가 해운 파운데이션의 재단장이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 하던 대로 하십시오. AL 그룹 또한 강윤서 체제로 잘 운영되고 있었다. 강윤서는 이재용이 구속된 후 답답한 마음에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공원에 갔고 심지어 업무가 많은 날이면 생각공원에서 잠이 들었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잡혀간 이재용을 생각하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전 세계에서 국방력이 강했던 국가들은 매일 긴급 소집되어 끊임없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대부분 국가의 정부는 치안 안정을 위해 경찰력을 높였으나 실제로 범죄율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경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치안이 걱정돼서 이제 경찰력을 이제 좀 더 힘을 줬는데 생각보다 사고가 많이 발생 안 해. 원래 이렇게 혼돈의 시기에는 성폭행, 뭐 약탈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일이 생각보다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세계 기관들의 우려와는 달리 이재용의 방송 이후로 예상되었던 사회적 혼란이나 각종 집회는 많지 않았다. 김보경은 이재용의 자리를 맡고 나서 본인의 업무보다 세계 기관에서 쏟아지는 면담 요청을 처리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하지만 본인은 해운 파운데이션의 임시적인 재단장일 뿐이고 운영 지식과 탁월한 결정 능력이 부족함을 지속해서 공표했다. 나는 여기서 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계속. 하지만 실제로 김보경의 해운 파운데이션 운영 능력은 이재용을 뛰어넘을 정도였으며 혁신과 발전, 심지어 추가 부서 신설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김보경 체제의 가장 큰 장점은 정치였다. 김보경은 아시아 국가와 유럽연합의 관계를 시적절하게 이용하며 국제 정치를 다루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디스렌트라이즈 커맨드를 해가지고 조코가 이제 소대장을 할 때 그 부사관들한테 권한을 일임했더니 부사관들이 자기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더 브릴리언트한 아이디어를 발현해서 더 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했다는. 그리고 권한문사를 하니까 더 큰 그림과 먼 그림을 볼 수 있어서 그렇지. 김보경이 새로운 부서까지 신설하는. 그렇지. 새로운 또 냄새의 해운 파운데이션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 김보경의 지하 세계 일단 제 10장으로 넘어서 기하학적 발전 속도와 지구 변화에서 이제 그 161페이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보경은 잠시 연구소를 훑더니 이내 자리를 옮겼다. 각 재단 부서를 시찰 후 김보경은 언더월드 프로젝트를 제시했고 따로 팀을 꾸려 재단 사상 최대의 투자금을 지원했다. 물론 처음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재단장의 의사에 의해 추진된 엄청난 예산 편성과 재단장의 직접적인 지시에 의한 프로젝트 추진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재단은 여러 차례 임원들과 회의를 열었으며 이때 김보경은 적절한 의견을 밝혔고 결국 재단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의 총괄 리더는 건설개발부의 켈리 호펜이 맡게 되었으며 프로젝트 플래너에는 하네스가 임명되었다. 언더월드는 광물들을 깎는 기술과 핵 융합을 기반으로 땅을 파는 기술을 합쳐 지구 내부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려는 계획이었다. 이거 뭐 공상과학 영화에서 종종 뭐 딥 임팩트나 뭐 이런 영화 보면 이제 이제
행성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하 세계에서 이제 우리를 서로 보호하려는 뭐 그런 그런 거 것도 영화가 있어. 있어. 그래서 지하 세계에 음. 지구에 또 다른 지구를 만드는 거야. 맞아. 내가 그래서 지구의 속에 지구를 너 그 만드는 거야. 얘기를 그 영화를 안 봤는데도 안 이걸 봤어. 쓴 거야. 어. 신기하네요. 음. 네, 언더월드 프로젝트는 다가오는 미확인 우주선이 지구를 파괴하는 시나리오에 대응하고 새로운 자원의 발견을 위한 프로젝트였다. 생각보다 김보경의 계획은 성공적이었다. 지구에서 가장 강한 에너지인 핵융합 기술을 제대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쭉 나오고 밑에 조금 내려가서 김보경의 대표적인 성과 또 한 가지는 인간에게 적당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핵융합 에너지를 갖는 로봇 인간의 개발이었다. 인간을 인공적으로 배양하는 것은 종교계의 반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제법상 불가능했다. 하지만 김보경은 죽음으로 세상과 단절되고 싶지 않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인간 형태의 인공 로봇의 뇌를 이식했다. 이건 또 로봇캅 얘기네요. 맞아요. 로봇캅이에요. 예. 즉 로봇캅이 실제로 탄생한 것이었다. 초기 로봇은 행동과 언어 전달이 어색했지만 향후 행동과 언어 전달이 실제 인간과 비교하여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 AL 그룹을 맡은 강윤서는 김보경 임시재단장에게 조언하며 개발 초기 VR 기술을 기반으로 본인의 로봇 모습을 생전 모습처럼 보이도록 신호 전달 체계를 제공했다. 이 프로젝트는 로봇으로 생존해가는 인간에게 자기감을 줄여주고 인공적인 신체를 갖는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삶의 만족도까지 이제 걱정 배려를 하는. 이게 왜냐면은 이게 요즘에 그 무슨 짤이 돌더라고요 카톡으로. 어떤 회사가 레이저로 빠바바박 목을 잘라. 그다음 몸을 새 몸으로 이렇게 바로 수술을 해서 인식해. 막 그게 요즘 짤이 돌아요 유튜브에서. 근데 저는 좀 개념이 다른 게 몸으로 해버리면 결국 그 어떤 몸에 대한 불법이 분명히 생길 거라 생각했어요. 왜 몸을 납치당하는 거지. 머리만 버리고. 근데 이제 거짓말을 하겠지. 실제로 뇌사 판정 받아서 이걸 잘라서 왔다.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얼마나 그 아일랜드지 아일랜드. 그건 네. 아일랜드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비슷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로봇가 차라리 이 인공 신체를 로봇캅처럼 로봇캅. 말 그대로 로봇캅이지. 그치. 근데 이식 당한 사람이 우울증이 올 수 있어요. 로봇으로 살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근데 로봇은 싫어. 이게 처음에 말도 이상하게 나와 이랬는데 점점 이 기술력으로 어머니면 저희 어머니 말투가 그대로 나오는 목소리가. 소가 그래 밥 먹었어. 이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본인이 봤을 때 로봇처럼 보이지 않도록 VR 기술로 본인이 딱 보잖아. 렌 딱 찍어서 뇌로 이제 이 시야가 전달되잖아. 뇌 전달로. 근데 그때 그 영상 미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끔 해주는 오케이. 기술입니다. 예. 저 설명 들으니까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음. 한편 세계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김보경의 정체에 대해 세계를 멸망시킬 인물이라는 둥, 이재용을 빼내고 본인이 살아갈 땅굴을 파고 있다는 둥, 세계 중앙 정부에 조종당하는 인물이라는 둥 다양한 음모론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가장 분명한 건 과학과 HF의 발전은 소름 끼칠 정도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김보경의 HF는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우주의 근간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바꿀 것이 분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헤븐 파운데이션, HF는 헤븐 파운데이션인데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가 이제 그것은 우주의 근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주의 이제 시작.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알 수 있는 힌트가 나온다. 오케이. 자, 제 11장이고 이름 모를 요원 정체와 이름 모를 요원의 정체와 프리메이슨. 조금 이제 뭐 단체도 나오고 새로운 등장면도 이제 속속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그 이제 사건이 막 생기죠. 네. 조금 이제 속도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제 그래서 166페이지입니다. 166페이지 중간 정도부터 사실 이름 모를 요원의 정체는 프리메이슨에 소속된 UN 극비 담당 인사였다. 그의 임무는 이재용의 행보와 방향성에 관해 연구하고 이재용을 국제 기관 통제 아래 두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이재용과의 계속된 토론 공방에서 이내 이재용의 순수한 목적에 설득당했다. 프리메이슨은 지구로 다가오는 미확인 비행체의 출현과 HF 기술 융합에 의해 크게 힘을 잃은 상태였다. 이재용과 요원의 관계는 전 세계에서 프리메이슨이 일으킨 사건들이 이재용에게 전달될 정도로 깊어졌다. 이재용은 프리메이슨의 방향성에 대해 알게 된 후 정의와 평화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내려보기도 했다. 프리메이슨은 인류가 한정적인 삶을 산다는 가정 아래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지구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집합체로 존재해왔다고 주장했다. 조금 내려가서 그들이 전쟁으로 얻는 효과는
전 세계 빈부 격차를 발생시키고 국가와 사람에게 합리적인 서열을 만들면서 시장을 순환시키는 것이 첫 번째였다. 그들이 생각하는 경제는 인류의 삶의 목적과 사랑을 만들어내는 철학이었다. 또한 전쟁은 국가마다 확실한 서열을 만들어 단순한 정치 관계나 역사적인 감정에 치우친 분쟁들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준다고 주장했다. 불편한 사실이지만 국가들의 서열이 국제적으로 공유되면서 불필요한 전쟁이 사라진 건 사실이긴 하였다. 전쟁 다음으로 프리메이슨이 주장하는 그들의 큰 업적은 바로 원자폭탄이었다. 이탈리아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와 원폭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펜하이머가 대표적인 상급 프리메이슨 회원이었다고 했다. 일단 프리메이슨이라는 이제 집단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나왔고, 프리메이슨도 어떻게 보면 순수한 의도였을 수도 있어요. 이제 희생을 바탕으로 한 평화. 서열화를 시켜서 의도가 이제 순수한 살짝 했는데 좀 약간 냉정하지. 죽을 놈들은 죽어야 되고. 그렇지. 근데 왜냐면 사실 국가마다 서열이 없으면 다 싸워요. 그렇지. 중국이랑 막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국가 서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중국이고 뭐. 그렇지. 근데 서열이 없어버리면 내가 낸대 하면서 이제 막 쳐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근데 그런 시대가 실제로 혼돈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혼돈의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질서의 시대긴 그래서 하지. 지금 질서의 시대지. 어. 근데 과거에 혼돈의 시대가 실제 있었고 전쟁이 무슨 맨날 생겼고. 그렇지. 전국 시대 아니면 세계 2차 대전 이럴 때는 혼돈의 시대였고. 국가 서열이 없었으니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는. 자, 12장으로 넘어가서 상생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출판 증가에서 자, 새로운 등장인물 좀 중요한 등장인물인데 골든러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제 176페이지 176페이지의 이제 중간입니다. 176페이지. 잠시만요. 예. 이번에 HF에서 골든러가 쓴 책 읽어봤니? 시간의 값어치를 말하는 거지. 안 그래도 읽어보려 했어. 그 책을 읽고 생각을 바꿨어. 수많은 죽음과 시간의 끝을 마주한 수많은 사람이 남긴 것 그리고 그 가치. 그 책은 이야기했어. 시간의 종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만 시간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난 시간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보낼 생각이야.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이재용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이제 이재용이 풀려났나요? 풀려났어. 그렇죠, 풀려났죠. 시간의 가치라. 아마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든 걸까? 이재용이 혼자 중얼거리며 소주 한 잔을 마셨다. 한편 이재용이 혼자 술을 마시는 그 시간 HF 자율연구 T룸에서는 자유로운 주제를 기반으로 철학과 진리를 밝히는 토론이 벌어졌다. 이 토론의 주제는 이재용이 주고 간 피니쉬라는 단어였다. 그러니까 이제 해운 파운데이션의 자율연구 소가 있는데 T룸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이냐면 예를 들면 책에 대해서 오늘 토론하자. 책이라는 단어를 딱 제시받으면 북으로서 토론을 계속하는 거야. 북이란 뭘까? 예를 들면 뭐 아니면 사랑이면 러브란 뭘까? 하면서 이렇게 토론하는 이런 자율 토론 형식의 그런 교육기관 시설인데 여기서 이재용이 오늘은 제가 토론 주제를 설정하겠습니다. 저의 토론 주제는 피니쉬입니다. 라고 해서 피니쉬를 던지고 간 겁니다. 네. 이 토론 주제는 이재용이 주관 피니시라는 단어였다. 저는 완성시키다라고 해석돼요. 피니시 도달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저희 삶도 죽음에 도달하면 삶을 완성하잖아요. 그래서 전 완성으로 이름 짓고 싶어요. 그 완성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이곳에서 저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머리를 양갈래로 묶고 주황색의 원피스를 이쁘게 입은 마리양이 말했다. 하지만 피니쉬는 그 완성을 빼앗아가지 않니? 끝나고 나서는 누가 알아주거나 아니면 자신의 만족조차도 사라지게 만드는 건데 그게 과연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 김보경이 물었다. 왜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시간의 값어치의 저자 골든러가 말했다. 새로운 등장입니다. 골든러. 그게 왜 사라진다고 생각하세요? 고든러가 말한 거죠. 그렇죠. 저희가 항상 말을 하고 아래 누가 말했다 하면은 그 앞에 말을 뒤에 인물이 한 겁니다. 죽음은 그 사람의 우주가 사라지게 하니까 말이야. 참관하던 강윤서가 말했다. 강윤서도 있고 김보경도 있고 다 있는 거죠 거기에. 네, 여기 이제 토론하고 있습니다. 라틴어로 finish a one은 경계이기도 하죠. 즉 끝나자마자 또 다른 시작이 기다린다고요. 지금 저희는 시작하고 있는 건지 끝으로 다다르고 있는 건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건 시간을 만든 누군가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시간에 속해 있는 동안은 새로운 시작에 다다르고 있는 건지 끝에 다다르고 있는 건지 생각하는 건 무의미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피니시에 대해서는요. 항상 저희는 시작과 끝을 향해서 도달하기 때문이죠. 골든러가 답변했다. 맞아요. 그래서 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시작이 되었든 끝이 되었든 둘 중 하나를 우리는 만들어가고 그 시작과 끝이 완성도가 높을수록 더 새로운 완성도가 높은 시작과 끝을 만들거나 향해 가니까요. 향해 가니까요. 네. 마리앙이 말했다. 자, 이 피니시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피니시가 이 책에서 담고 있는 메인 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할 때 그 결론은 이제 아직까지 도달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여기 힌트를 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거 라틴어는 이제 성욱이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진짜잖아, 그지? 라틴어의 의미가 피니스. 그래서 라틴어 의미가 뭐죠? 피니스라고 해서 경계인데 저도 놀랐어요. 내가 토론을 하면 어떤 주제를 하고 싶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피니시였어요. 끝. 이라고 생각을 해서 딱 피니스 라스틴을 딱 보는 순간 영감이 떠올랐어요. 경계구나. 그렇죠, 그렇지. 와, 그러면 경계는 넘어서는 거거든요. 어. 100m 달리기 선수가 경계선을 딱 넘으면 또 새로운 시작인 거야. 나는 근데 그 끝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사람이 딱 죽으면 난 끝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럼 내가 돈을 1,000억을 벌었어. 난 1,000억을 딱 갖고 끝났구나 다시 제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야.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지. 또 새로운 시작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 그 하나의 거기에 또 죽어놓으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커맨스먼트라고 아마 확실하지 않은데 커맨스먼트가 맞는 것 같아. 그 이제 졸업 연설 때는 졸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출발이라는 의미도 있거든.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졸업식 연설에서 커맨스먼트를 이제 그 졸업이지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회로 나가서의 새로운 사회인으로서의 시작이잖아. 그 미국으로 이제 그 단어의 어원이 그지. 그러니까 그런 이제 피니쉬가 그런 피니스 그 커맨스먼트 이런 게 이제 그 비슷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 경계지. 끝은 새로운 시작의 경계이다. 맞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시한부야, 암에 걸려서 폐암 환자야. 근데 이제 너무 폐암이 암이 퍼졌어. 일주일 정도 살 것 같아. 근데 이제 나는 생각했을 때 일주일만 남았구나가 있었는데 아니구나. 일주일 뒤에 나는 또 다른 새로운 걸 시작하는구나.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죽음으로서 기독교적으로는 죽음은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하나의 또 다른 시작이지. 맞아.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제 그 죽음에는 경계가 없고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나는 이 부분이 참 좋아서 꼭 커버를 하고 싶었어. 너무 좋았어. 여기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182페이지. 그 이제 저는 이제 연민에 꽂힌 이제 타마 선생님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요. 자, 182페이지. 자, 연민 국경 없는 182페이지입니다. 네. 연민 국경 없는 세상. 골든러와 이재용은 각각 연민과 국경 없는 세상을 제시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이제 저도 이 책을 오랜만에 13 골든러인데 이제 그 13장이 이제 골든러라는 이제 그 장입니다. 인물인데 이게 아마 그 스페인인가? 맞아. 스페인 광장에서 토론회가 열립니다. 세계인들에게. 그래서 이게 아마 주제가 사회자가 자 오늘의 주제는 즉흥으로 거기서 문제를 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서 다양한 뭐 크리에이터나 뭐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엄청난 철학자들도 참석을 했겠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가 멸망되게 생겼으니까 이 지구가 멸망되기 왜냐면 큰 행성이 또는 우주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농담을 한 거야. 우리에게 지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일.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웃었는데 아무튼 어떤 사람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웨폰, 강력한 무기. 어떤 사람은 다른 터전이 필요하다. 뭐 행성으로 다른 행성으로 이주를 간다던가 뭐. 근데 이제 여기서 골든러는 연민이라는 말을 제시했고 이재용은 국경 없는 세상을 제시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읽어주세요. 연민이부터. 연민이 타인을 위한 행위 근본은 될 수 있지만 과연 과거 규제나
법적 혜택이 많지 않던 시대에 연민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나요? 이재용이 물었다. 시대마다 다릅니다. 원시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지식이 필요했을 테고 중세 시대에는 전염병과 전쟁을 막을 만한 종교관과 의학이 가장 중요했겠죠. 현대 시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인류가 과학적 혁신을 이룬 시점으로 기술 융합을 통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HF라는 재단을 기점으로요. 많은 인류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지금 지구를 향해 다가오는 저 미확인 비행체에 대해 지금 연민으로 함께 지구 땅굴이라도 파서 살을 비비며 살아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그 끝은 비극이라 할지라도 지구의 인류 생존 방법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오늘날 연민을 느낄 수 있도록 인류의 가치관을 변화시키자는 것인데 지금 비행체가 접근하고 있고 남은 시간은 약 9년 남짓으로 보입니다. 저들의 접근 속도는 일정하지 못하니 더 빨라질 수도 있겠어요. 헤븐 파운데이션은 가짜 연민과 답답한 사회적 배려가 못마땅해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인류의 문제를 빠르게 종식시킨 후 과학과 예술에 인류의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했죠. 하지만 연민으로 우주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전 계속해서 책을 쓰고 있죠. HF는 자본의 융합으로 엄청난 속도로 기술의 진보를 이루었죠. 언젠가 제 책이 전 세계 사람의 연민을 통합시켜 인류와 시대 가치관의 변화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일 것이고 저 또한 그 일원으로 해당 경연에도 참석했습니다. 지금 저에게 시간이 부족할 듯하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참가자분께서 주장하시는 국경의 종말이 과연 연민이 없는 상태에서는 가능할지요. 좀 뒤로 조금 넘어와서 지금 이제 골든러랑 이재용이랑 서로 그렇지. 싸우는 주고받는 토론입니다. 184페이지 조금 넘어오겠습니다. 조금 건너뛰겠습니다. 골든러가 이야기한 연민은 강자가 약자에게 배려하는 자비가 아니라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인간 본성이라 하였다. 그는 다른 감정보다 지금은 연민이라는 감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재용의 국경 없는 세상, 즉 세계 사람의 단합이 지구의 가장 강력한 발전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다. 자, 조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골든러가 이야기한 연민과 이재용이 이야기한 국경 없는 세상에 대한 결론, 해석을 말한 거죠. 196페이지입니다. 저도 그 시대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고 생각하고 동의해요. 이만큼 세상이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골든러가 말했다. 그래서 국경을 없애고 싶어요. 시간이 없다는 급한 마음에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했고요. 그것이 국제적인 정책으로 연결되었으면 했습니다. 하지만 골든러 씨의 연민적인 가치가 더욱 대중에게 인정받고 우승하셨죠. 제도적인 단합보다 정말 연민에 집중하는 가치가 지금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아까 전에 국경 없는 세상과 이제 연민에 대해서 골든러가 그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민이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토론하는 연민이 사람들 더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거야. 그 연민 투표를 이끌어내서 승자. 재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제일 중요한 것도 맞고 제가 이야기한 것도 제일 중요한 것도 맞을 거예요. 하지만 연민의 가치는 재단장님이 만드신 테크니컬 콤비네이션 패러다임의 다음 버전이라고도 생각해요. 그냥 기술의 이제 융합, 상생의 시대죠. 기술 상생의 시대. 그러니까 이재용은 기술 융합으로 엄청난 천국적인 기술 진보적인 지구를 생각했고 골든은 그 다음 단계가 또 있다. 그렇지. 제가 말한 패러다임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재단장님이 말씀하신 국경을 없애는 것 정도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선 우리가 모두를 불쌍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모두가 모두에게 공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두가 모두를 안쓰러워하고. 그렇지. 패러다임의 관점으로 말씀하셨던 거군요. 그렇게 된다면 골든러 씨가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겠죠. 하지만 속도입니다. 빨리 가능할까요? 인류는 진화했어요. 생존. 골든러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인류는 진화했어요. 생존, 권력, 영토, 돈, 기술, 연민 그리고 그 다음이 있겠죠. 서두른다고 계속해서 진화를 거듭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이 어떠한 전체들로 하루아침에 진화적인 관점이 바뀌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니 급하다고 해도 올바른 방향과 속도로 진화해 나가야죠. 그 과정을 거치는 중에 우리가 파괴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거라 생각해요. 만약 그 가치에 대한 관점을 하루라도 더 빨리 전파하고 인류를 진화시키는 것이 성공했다면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게 서로 대화를 나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오케이. 듣는 입장에서 뭐야 같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럴 수 있어. 오케이. 형이 얘기한 그 골든러가 이야기한 건 그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운 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 가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재용은 시간이 없다. 근데 연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서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골든러는 왜냐면은 이 그치. 우주선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 다가오고 있어요. 이재용은 급해.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진 거야. 근데 골든러는 급하지 마. 왜냐면은 어. 우주선이 어떤 우주선인지 모르거든. 어. 이게 아기를 갖고 있는 우주선인지 지구에게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우주선인지 모르는 거야. 맞아. 근데 그 넷플릭스 TV 드라마 3체에서는 아기를 갖고 있는 우주선, 지구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오는 우주선이었고 근데 여기서는 처음부터 안 나옵니다. 처음부터 그걸 밝혀. 3체에서는 3체에서는 이제 점점 밝혀. 아기가 있었다는 걸. 그거를 이제 지구에 있는 그 배신자들을 통해서 조금씩 밝혀줘. 수상한 천국에서는 끝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와요. 자, 오케이. 근데 이제 이재용이 말했죠. 만약 그 가치에 대한 관점을 하루라도 더 빨리 전파하고 인류를 진화시키는 것에 성공했다면요? 그 다음으로 또다시 진화하게 해야겠죠. 아마 그땐 이 지구가 정말 천국이 되고 재단장님이 꿈꾸시는 재단의 모든 기술력이 높은 경지에 다다르고 또 다른 재단장님은 또 다른 재단장님 같은 어떤 존재가 무언가를 만들어 가겠죠. 그때 저 위협이 되는 미확인 비행선의 주인이 저희 지구의 인류가 될 거고요. 혹시 모르죠. 재단장님 같은 존재가 아니라 악의 존재가 재단장님이 된다면 인류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될지. 그렇다면 연민에 대한 사상적 진화를 하루빨리 인류가 이루어낸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재용의 질문에 한동안 골든러는 많이 없었다. 그저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기만 했다. 한동안 골든러는 배를 채우며 바닷물이 만드는 풍요로운 빛깔을 받아보았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이 이때 골든러를 데리고 가서 이 동해에서 이재용 참 동해바다 좋아합니다. 이재용이 네. 동해에서 골든러한테 맛있는 음식을 포장마차에서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98페이지고요. 조금 쑥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재단장님이 만약 죽어야 하는 순간에 제가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다면 전 기꺼이 대신해 죽을 거예요. 재단장님이 만약 다쳐야 하는데 제가 대신해서 다칠 수 있다면 그땐 기꺼이 대신 다칠 거예요. 왜요? 몰라요. 하지만 이 감정이 아마 연민 다음으로 느껴야 하는 인류의 다음 진화 단계이지 않을까요? 아까 물어보셔서요. 희생. 그게 가능하긴 할까요? 과거 역사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자신의 국가를 침범하고 학살을 자행했던 국가에 위기가 발생하면 피해국 이 가해국에 식량을 지원하거나 의료를 지원하는 사례 말이죠. 문명 초기에 그러한 행위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까요? 희생이라. 자신보다 모든 타인을 위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네, 연민이 타인의 슬픔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마음이라면 희생은 타인의 슬픔을 자기 것으로 서로 가져오려는 더 진화된 인류의 사상이자 감정 같아요. 이재용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인류의 사상적 진화를 인류 진화론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골든러에 의해 심장이 요동쳤다. 그리고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이재용이 말했다. 재밌는 사실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어떤 거요? 궁금해요? 조금요. 그럼 이야기 안 할래요. 네, 아주 궁금해요, 재단장님. 저도 골든러시 대신에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눈이 휘둥그레진 골든러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와, 이 테이블에 앉아있는 재단장님과 저 우리 둘만 지구에 존재했다면 우리는 이미 희생의 단계까지 진화한 인류군요. 이재용은 골든러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 둘이 이제 코드가 잘 맞고 이제 그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서 이 생각을 이어가는 가치, 정말 둘이 이제 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가치관. 살신성인 그리고 희생 이 만약에 60억 70억 인구가 동시다발적으로 딱 자행하면 실행하면 지구는 천국입니다. 시진핑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대신 희생한다. 그러면 뭐 국가적 통합이 별거 있겠습니까? 그렇지. 자, 제 14장입니다. 201페이지. 이재용의 거래라는 이제 그 장이고, 여기서 다가오는 그 UFO 미확인 비행 물체, 아기를 가진 건지 선인을 가진 건지 알 수 없는 이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서 이제 대처법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지구의 대처. 네, 지구의 대처죠. 14장 이재용의 거래. 이재용을 비롯한 일부 학자는 지구로 접근하는 미확인 비행선을 향해
무기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걸 반대했다. 지구로 접근한 목적이 파괴의 목적이 아닌 관찰이나 친교의 목적이라면 지구가 생존할 확률이 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세계 정부 기관의 인사들과 고위 군인들과 장관들은 인류가 발전시킨 강한 무기들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 결국 정치인들의 선택으로 무기를 사용한 저항이 시도되었다. 세계 최고의 우주 비행 기술은 HF가 보유하고 있었고 이재용은 기술 제공을 끝까지 거부하였으나 요원과의 협상과 비밀 조건으로 결국 우주로 쏘아 올릴 거대한 미사일 3,000발이 준비되었다. 자, 그러면 조금 넘어가죠. 이제 15장입니다. 15장 국경이라는 장입니다. 뒤에 문 한 번만 닫아주세요. 국경. 네. 몇 페이지죠? 205페이지입니다. 네. 이재용은 미사일 발사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다. 어제였다. 따랐나? 잠시만 205페이지. 200. 제15장 국경이라는 이제 장으로 다시 넘어왔고 그래서 그 여기서 이제 국경의 인파가 늘어나고 있었던 건 이재용 때문이었다. 이재용은 미사일 발사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전 세계 상대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이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은 게 3,000발을 이제 쏘라고 했어요. 세계 그 정부 기관에서 결정을 한 거죠. 야, 쏴. 그래서 이재용은 그 3,000발이 쏘아 올려지는데 3,000발 쏘려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한 번에 빵 쏘아준 게 아니라 이 비행체 궤도로 3,000발이 왕왕왕 쏴지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다련장 방사포 같은 느낌. 그치. 축제 같은 느낌이기도 하면서도 사람들은 이 3,000발의 이 쏘아지는 불꽃놀이를 보려고 이 인파가 이제 모여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내용 다 전달해주고 싶은데 재밌는데 이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읽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읽으면서 내용을 조금씩 전달해 주세요. 그럼. 그래요. 그래서 이재용이 이제 방송 진행하는 것부터 이재용 그 205페이지. 200페이지. 앞에도 재밌는데 얘기 안 해줘도 되겠지? 그래. 앞에 읽을 거만? 왜 읽어야지 내용 좀 오케이. 전달했거든. 자, 국경 제15장 국경. 이재용이 발표한 미확인 비행선 도달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어느 맑은 날이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언론사와 개인 방송인이 어느 산 능선에 모여 멀리 우주선 발사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18시간 뒤 네가 해보죠. 내가 할게. 어떤 이제 방송 진행자가 말을 합니다. 이제 18시간 뒤면 인류를 구할 미사일 3,000발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추진체는 미확인 궤도 우주선의 궤도에 맞춰 끊임없이 추진될 최상의 핵융합과 자기장 기술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각 미사일 탄두에는 전 세계 무기 기술이 총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원자폭탄, 플라즈마 광선, 방사능 물질, 심지어 어떤 탄두에는 미생물을 가득 담은 액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생물이 담긴 액체가 그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서 이 우주선이 떠나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돈 룩업이라는 이 넷플릭스 영화 봤나? 돈 룩업.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거든. 보다가 껐어. 거기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행성이 다가오는 걸 이제 각 그 나라 예를 들면 중국은 중국대로 이제 발사하고 이건 미국은 이제 미국 대표로 일론 머스크 같은 회사가 그 수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발사를 하는 거야. 그 이제 그 여기서는 이제 우주선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발사를 하지만 거기서는 이제 행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발사를 하거든. 어쨌든 그거도 뭐 잘 안 돼가지고 막 하여튼 근데 그 돈룩급에 대한 내용도 여기 담겨 있어가지고 난 또 좀 놀랐어. 한편 미사일 발사를 반대하는 무리가 한쪽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반대편에서는 기도를 하는 무리들도 보였다. 같은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사일을 쏘지 마. 저 비행체한테 미사일을 쏘면 더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종교적인 상황으로 모여 있는 거죠. 동시간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인도, 아프리카, 이스라엘, 아랍 국가 등 주요 국가의 국경에는 점점 인파가 늘어나고 있었다. 국경에 인파가 늘어나고 있었던 건 이재용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재용 때문에 국경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재용은 미사일 발사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전 세계 상대를 그러니까 몰려들 국경에 인파가 늘어나기 하루 전에 이재용이 라이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 내용입니다. 어제였다. 헤븐 파운데이션의 안정적인 우주 기술과 전 세계 여러분의 정치적 판단이 모여 지구를 위한 미사일이 곧 발사됩니다. 재단장이기에 재단을 향해 쏟아지는 많은 응원과 비난은 단 하루도
편안한 잠을 이룰 수 없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역사는 오늘날의 방법을 선택했고 제가 함께하는 재단은 그 수단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인류는 사상적으로 많은 진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진화의 증거로 초기 인류는 수많은 부족 단위부터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경계가 있었지만 오늘날 몇 개 남지 않은 국경이 사상적 진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국경이 많이 사라진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기술 융합이 되면서 통일되는 국가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약간 EU처럼. 저는 호전성을 보일 수 있고 자칫 지구를 진정한 파멸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을 저 수많은 미사일 3,000발을 쏘아 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류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저 정도 거대한 시도를 했던 일은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폭탄과 총구는 있었습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서는 언더월드 프로젝트가 잘 활성화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지리적 불리함으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열악한 땅 속의 공간을 두고 우리는 또다시 서로를 나누는 국경과 경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여러분과 나, 온 지구를 위해 쏘아 올리는 미사일의 모습과 모순적인 행태입니다. 또다시 인류의 새로운 시작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 지구는 또 다른 사상을 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경연대회에서 우승하게 했던 5년 전에 골든러가 주장했던 연민의 사상적 가치로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토론회가 열리고 골든러랑 이제 그 동해바다에서 한 잔 먹었던 게 5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오케이. 지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언더월드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보경이 이제 만들었던 언더월드 프로젝트. 근데 또 지하에서 또 싸웁니다. 우리 지하는 지진이 많이 나. 근데 여기는 지리적 안정 때문에 지진이 안 나는 지하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지하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제 핵융합이 자칫 이 진동에 의해서 불이 꺼져버리거나 정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판과 판이 움직이니까. 그치.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판마다 또 이제 서로가 뭐 아시아판, 유라시아판 이런 거 막 그 필리핀판 이런 게 그치. 또 좋은 판을 차지하려고 또 이제 음. 기껏 기술 안정적인 융합했더니 판을 또 다시 싸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재용은 이 모순적인 거 본 거지. 다 같이 살자고 3,000발 쏘아 올리는데 니들 또 싸워? 가 돼서 이재용이 지금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저는 부득이하게 우주로 첫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그 시간과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국경을 건너려고 합니다. 국경은 강국에서 소국으로, 소국에서 강국으로 한 방향이 아닌 양방향에서 동시에 건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국경을 건너는 타인의 손을 잡고 함께 희망과 용기를 준다면 지구는 몇 년 뒤 더욱 완성된 모습일 것입니다. 설령 멸망한다 해도 우리 지구는 완성도가 높은 아름다운 행성으로 영원히 우주의 시간 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몇 년 뒤 지구가 파괴되어도 우리 지구는 올바른 빛을 밝혔던 최후의 어떤 존재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업로드를 해드린 첨부 자료는 전 세계 주요 국경 안전지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재용이 갑자기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국경 건너세요.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도 국경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지뢰밭도 있고 이제 장벽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재용이 이제 그 자료를 입수합니다. 그 부분까지 읽고 내 바로 그 다음으로 뛸 거거든. 그래서 설명 더 해요? 아니면 아니 그 지금 그 부분만 읽어줘. 그 지금 업로드를 해드린 첨부 자료는 전 세계 주요 국경 안전지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여러분 첫 미사일을 쏘아 올리는 그 시간에 모두 함께 동시에 국경을 건너주세요. 그리고 손님 전화 와서. 네. 계속 읽어주고 있어. 그 뒷장까지. 함께 국경을 건너주세요. 그리고 제일 앞에는 제가 서 있을 것입니다. 이재용은 어딘지 모를 장소에서 기습 방송을 했고 또다시 세계 정부의 정치적 분노를 유발했다. 미국 정부를 비롯한 강대국의 정부는
즉각 성명 발표했고 이 발표는 많은 언론에서 다뤄졌다. 사고 칩니다. 여러분 건너세요. 근데 지뢰 밟으면 안 되니까 내가 지뢰 없는 지대에 대한 자료를 입수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국경에 안전 지대로 건너세요. 그 대신. 어. 그래가지고 바로 다음으로 이제 그 이재용은 어디를 가냐면은 이 뭐 가장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용이 똑똑하지. 그러니까 가장 핫플레이스로 가죠. 그러니까 이재용이 어. 내가 어디서 국경 건널지는 말을 안 했어. 근데 음. 사람들은 뭐 이집트에 나타날지, 그렇지. 뭐 대한민국 북한 남가에 그렇지. 나타날지, DMZ에 나타날 DMZ 수 있는 나타날지. 거. 근데 이재용은 그냥 말하지 않고 한 곳으로 이제 등장해 사람들 다 모여 있는 거야. 자기만의 국경으로. 그렇지, 그렇지. 몇 페이지죠? 211페이지입니다. 궁금하지 않을까? 뭐? 사람 지금 리스너 분들이 이재용 어디서 있었는지 지금 있을까? 하지 마. 아니야. 해야지. 자, 정답은 저는 팔레스타인 국경으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국경을 건널 겁니다. 제가 그곳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약속해 주십시오. 건너든 건너지 못하든 당신들이 운용하는 반군 세력이 종교를 들먹이며 무력을 행사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행위만큼은 막아주십시오. 저는 인류가 진정으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택의 순간만큼은 누군가의 선동이나 조작으로 방해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당신의 힘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잠시 고민하며 계산을 마친 요원이 말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요원의 역할은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방금 이재용이 말한 겁니다. 그 요원한테 어떤 요원한테. 자 이제 제가 요원입니다.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하지만 진짜 반군이 나타난다면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은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오. 그리고 국경 수비대가 국경을 사수하는 것은 행정력이기 때문에 나에게 기대하지 마시오. 그리고 당신이 잠시만 이게 종이로 이게 핸드폰 페이지 넘겨서 그리고 당신이 팔레스타인으로 향한다는 정보는 어차피 몇 시간 뒤면 밝혀질 테니까 내가 굳이 보고할 필요까지는 뭐 없겠지.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내려서 다른 경로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봐. 그러고 보니 당신 나의 경로를 어떻게 알고? 제가 당신보다 정보력이 더 우수하거나 빠르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다음에 살아서 만난다면 다시 한번 맥켈란 빈병에 싸구려 위스키를 담아 대접하고 싶군요. 이재용은 하이퍼루프에서 먼저 내렸다. 그러니까 이 요원이 어떤 하이퍼루프 타고 이동하고 있는데 이재용이 그 요원을 옆에 딱 나타난 거야. 뭐야 하면서 우연히 만난 줄 알았던데 갑자기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그 옆장으로 좀 뜨겠습니다. 네. HF는 인류의 기본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에 대한 파생적인 생산력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급적인 재단일 뿐이었습니다. 저희의 존재 가치는 어떤 파괴적인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구에 있는 우리가 모두 살고자 HF를 작동시켰고 결국은 이용을 당하고 있죠. 어떤 것이든 성은 변해도 가치관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소외 국가와 강대국으로 나뉘는 모습의 모순을 느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것이든 성은이라고 여기 오타인데 어떤 것이든 성질은 변해도 가치관은 변하면 안 됩니다입니다. 성질은요? 오케이. 네, 이게 책에 오타가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된다. 네. 어떤 것이든 성질은 변해도 가치관은 변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소외 국가와 강대국으로 나뉘는 모습의 모순을 느꼈습니다. HF의 거의 모든 것을 걸고 곧 미사일을 쏘아 올려줍니다. 국경을 건너는 역사적인 오늘이 5년 뒤의 지구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소망을 담아 저는 목숨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요? 타협이나 협상 등 다양한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느립니다. 이종 성기 급해. 오늘 국경을 건너 드디어 인류의 역량이 통합된다 해도 지구를 지켜낼 만큼 나아갈 수 있을지도요. HF를 처음 설립할 때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기술 융합으로 전 세계에 보탬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증명했죠. 이젠 인류의 통합을 위해 저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성격 진짜 급하다. 이재용 씨, 종교가 무엇입니까? 현재 이슬람과 유대교,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당신이 어떤 종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이재용 씨가 사이언톨로지를 믿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에게서 제가 탄생했고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기도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기도 했습니다. 어떤 종교에 관해서 공부하거나 깊게 접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다른 종교를 찬양하면 배척하는 종교인들에게는 종교가 없다고 하고 싶고 저를 용서하거나 포용하는 종교인들에게는 함께 신을 믿는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람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고 또다시 어떤 존재로 사람에게서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 제가 오늘 죽는다면 언젠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차원까지 인류가 가게 될 때는 그때 저를 다시 꺼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역사로 저는 사라지거나 사라지겠습니다. 좋은 라인이었습니다. 라임 사라지거나 사라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그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아 이거 유머 코드 나오는데 아니 아래 바로 아래 유머 코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재용이 지금 국경을 건너는 거에 앞서서 자신의 포부를 이야기한 그렇지, 겁니다. 그렇지. 나 죽을 생각이다. 나 그러니까 쏴라. 아까 전에 그 골든러랑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이재용이 이제 이 희생의 가치를 바로 본인부터 그렇지. 일파따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런 일화로 나는 그려내려고 했었던 것 같아. 이 타마 선생님이 이재용을 통해서. 그러면은 이게 아래 이거 아닐 거야? 어떻게 국경을 건너실 생각입니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어갈지 양팔을 휘저으며 걸어갈지 고민입니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손만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는 것도 괜찮을까?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팔레스타인입니까? 언더월드 프로젝트부터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 판단했습니다. 지질이 좋지 않고 원자력 드론과 굴삭기가 정치적인 이유로 반입하고 활용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평화와 관련된 가장 상징적 지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군중을 뚫고 한 노인이 이재용에게 다가와 물었다. 당신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이오? 영웅이요? 신이요? 저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천국 건축가. 지구를 천국으로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건 신만이 할 수 있어. 당신은 지금 신의 놀이를 할 뿐이오.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지구를 천국과 흡사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밑으로 좀 내려서 청년이 울먹이며 이재용을 붙잡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유한한 시간 속에서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HF를 기획했고 많은 분께 편의와 안정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 가치를 전하러 가는 겁니다. 젊은 친구가 이제는 나를 이어받아 세상의 가치를 만들고 전해주세요. 제가 생각한 마지막 저의 행동은 이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이 지금 국경 건너려고 했을 때 어떤 청년이 막 붙잡아서 울면서 막 말렸어요. 제발 건너지 말라고. 그 총 맞는다. 그렇지. 가장 위험한 지역이니까. 심지어 여기 전쟁 지금도 right now. ING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경을 그냥 갑자기 이재용이라고 하는 유명 일론 머스크 갑자기 건너간다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 이재용을 말리는 거야. 전쟁터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너무 담대한. 자, 218페이지입니다. 또 10걸음 다가가자 더 이상 이재용의 발 앞에 튕기는 자갈들도 물러서지 않았고 앞에 상황은 이재용이 드디어 이제 건너가고 있습니다. 겁니다. 그 전쟁터 속에서 국경을 건너가고 있는 겁니다. 시작됐습니다. 담대하게. 또 10걸음 다가서자 더 이상 이재용의 발 앞에서 튕기는 자갈들도 물러서지 않았고 이러다 이재용은 정말 총알에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재용의 모습과 미사일이 계속 쏘아 올려지는 모습은 정말 큰 모순이었다. 인류를 구하기 위한 미사일과 맨몸으로 받아주길 바라는 이재용의 모습. 어떻게 보면 여기서 뭐 초인류적인 간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 좀 간디를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간디 같은 이제 간디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재용이 거의 간디 수준인데라는 그 비평화를 이제 추구하기 위한 담대한 이제 발걸음이죠. 그러면 제발 그러면 내가 해? 네가 해줘. 저는 이제 이재용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여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재용한테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쏘고 싶지 않은 거야. 제발. 제발 그만. 제발. 이재용은 총을 겨눈 여군 한 명이 혼자 중얼거렸다. 이재용이 다시 걸음을 떼기 직전 여군이 방아쇠가 당겨졌다. 이재용의 허벅지에 여군이 총알이 지나갔다. 그 모습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으며 전 세계 사람은 그들을 응원하기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은 입을 틀어막으며 이재용을 걱정했다. 한편 비밀 회의소에서는 대통령을 비롯한 비밀 조직의 임원들이 모여 상황을 지켜봤다. 제대로 쏴야지. 질서를 위해, 기강을 위해 한 임원이 말했다. 그렇지. 이번에 다시 걸어가면 다리가 아니라 머리를 날려버려. 조직의 임원들은 중얼거리며 이재용이 국경 건너는 것이 실패하기를 바랐다. 허벅지 통증으로 신음하는 이재용은 이를 꽉 깨물고 중얼거렸다. 미안해요 윤서 씨. 그리고는 주르륵 흐르는 피를 무시한 채 붙어있는 먼지를 털며 다시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다.
거의 뭐 초인이죠. 그러니까 허벅지를 맞았는데. 허벅지 맞았는데 먼지가 잔뜩 묻었을 거야 땅에. 근데 이제 미안하다고 윤서 씨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장면을 윤서 씨가 보고 있을 텐데 마음이 아파할까봐. 그렇죠, 그렇지. 읽어주세요. 걷기 시작했다부터. 아끼는 바지인데. 이재용이 총에 맞자 뒤따르던 군중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잠깐 머뭇거리긴 했지만 이재용이 걸음을 옮기자 함께 나아가기 시작했다. 이러다 정말 죽을 수 있겠군. 골든러, 이 정도면 우리가 모두 연민까지 희생까지 조금 더 빨리 다가가기엔 충분할까요? 제정신이 아닌 듯 중얼거리던 이재용은 미소를 머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이제 방금 이재용 쭈글거린 겁니다. 어. 아 혼자 한타가 왔을 자, 수 있어. 여군 얘기해줘. 여군 해줘. 못하겠습니다. 이재용은 총을 쏜 여군은 이재용에게 총을 쏜 여군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더 이상 총을 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허벅지에다 총을 쏜 여군입니다. 상부에서 이 질서를 확립할 기회를 너에게 준 것뿐이야. 상부에는 네가 해내지 못하겠다고 내가 보고하지. 저리 뒤로 빠져 있어. 상급자가 한심하다는 듯 여군을 뒤로 밀치더니 이재용을 조준했다. 법과 질서, 정의, 기강의 본보기를 내가 정확히 보여주지. 상급자는 중얼거리며 이재용이 머리를 쏠지 심장을 쏠지 고민하면서 방아쇠에 힘을 주었다. 방아쇠 힘을 주는 거죠. 네. 잠시만 하고 쐈어요. 그렇죠? 탕! 이재용의 다리를 쏜 여군이 상급자를 다급하게 밀치자 총알은 허공을 향했다. 무슨 짓이야? 상급자가 말했다. 뒤를 보세요. 뒤를 보자 이스라엘 군인과 경찰들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수 이스라엘 시민이 파도처럼 밀어닥쳤다. 이런 상급자가 당황하며 사격 중지를 명령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니까 약 소국에서 강국 이스라엘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팔레스타인의 뒤에 군중들이 이제 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거꾸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거죠. 북한에서 누가 한 명이 걸어와. 근데 남한에서 이렇게 쏜 거야. 근데 남한 사람들 시민들이 갑자기 그걸 뚫고 뒤에서 앞으로 오는 상황입니다. 맞죠? 맞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민들이 이제 이재용은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통합되는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스라엘 국민과 시민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으로 지금 밀어닥치고 비평화가 이기는 거야. 평화가 폭력을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옆으로 넘어가서 이재용은 여군을 위로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이스라엘 국경을 빠져나갔다. 이재용은 이스라엘이 급하게 만든 수용 시설에서 치료를 받았다. 근데 이거 다 읽는 게 낫지 않을까 앞에? 그래 읽어. 뒤에서 이제 갑자기 상급자가 총을 쏠려니 뒤에서 갑자기 이스라엘 시민들이 막 밀어닥치니까 일어나 하면서 상급자가 당황하며 사격 중지를 명령했다. 사격 중지! 왜 국민들 쏠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군중은 국경을 건너 이재용을 감싸며 부축했고 팔레스타인에서 건너오는 군중에게도 다가가 손을 뻗었다. 이스라엘의 청년들과 앞서 달려온 시민들은 여자와 아이, 노인들을 챙겼고 그들은 다 함께 국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스라엘 시민들은 인간 방패가 되었고 이재용을 가장 먼저 둘러엎은 무리는 이재용의 치료를 위해 많은 시민 사이를 뚫고 국경으로 달려갔다. 사람들은 일제히 길을 터주었다. 마치 파도가 갈라지는 듯한 모습은 다 함께 하나가 된 모습이었다. 모세의 기적 수준. 모세의 기적. 그러니까 이재용을 치료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몰리는 게 아니라 야 비켜 해서 길이 이렇게 꽉 갈라지는 군중이 갈라지는. 이스라엘 모습이 생중계되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강국 시민들이 소국으로 건너가 국경을 넘으려는 자들이 손을 잡아 주는 모습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계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통합되는 이제 그림이 나왔고 이제 이재용은 이제 이렇게 통합시킨 다음에 이제 치료를 잘 받았다는 내용까지 그다음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명장면이 있는데 꼭 책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재밌는 장면입니다. 네. 나는 근데 이 장면이 되게 감명 깊었거든. 왜냐면 이 책을 읽을 때 딱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한창이잖아. 전쟁 나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송옥이가 이거 미래를 예견해서고 팔레스타인에 이재용으로 보낸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난 좀 재밌었어. 그러니까 그 우연히 겹치는 게. 그래서 조금 뒤에 이제 222페이지인데 이번 일로 실제 국경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시민들이 걸었던 길부터 수용 시설까지 통행이 자유로워졌다. 이번 일은 인종과 종교, 정치가 막아내지 못한 인류가 이루어낸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일이었다. 역사적인 기록될 만한 일이죠, 사실. 이 일을 계기로 훗날 세계 종교 지도자들은 막연한 종교적 평화가 아닌 타 종교에 대한 방식과 교리에 대해 응원하고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는 종교에서 정치로 불이 옮겨 붙었으며 세계인의 사상적인 성숙함이 더욱 당겨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언더월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소외된 국가와 지리적 불리함을 갖는 국가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되기 시작했다. 미사일은 16발의 불발을 제외하고 전부 발사되었으며 나머지 미사일은 궤도를 놓쳐 다음을 기약하면 해체되었다. 공교롭게 불발된 미사일은 전부 외부로부터 점검받았던 미사일이었다. HF는 지구로 접근하는 미확인 물체와 D-Day를 실시간으로 공개하였다. 몇 년 뒤 미사일이 물체에 다다랐을 때 D-Day가 사라지길 지구의 모든 인류는 기원했다. 이재용의 약속대로 HF의 우주 관측센터와 우주 연구소의 방대한 정보들은 비밀 조직의 손에 들어갔다. HF는 김보경을 완전히 새로운 재단장으로 임명하였고 이재용은 거대한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게 공교롭게 불발된 미사일은 전부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았던 미사일이었다가 뭔가 있습니다. 이거. 자, 그다음에 다음 이제 16장 도달한 미사일인데 이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이 미사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잖아. 이 미사일이 그 미확인 비행체를 폭발을 시키면 거기서 그냥 모두가 해피한 거야. 끝인 거야. 맞아. 그냥 지금 대통합되고 있는 이 그 지구가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지구로 그냥 계속 살아나가면 되는 건데 또 이게 또 이 소설책이기 때문에 이 한 편의 영화이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자유롭게 커버하시고 이제 제가 읽은 거 필요한 말씀해 주세요. 오케이, 몇 페이지 갈까요? 자, 225페이지로 와주십시오. 네. 탑승객이 20년 이상 살기에 문잡을 만큼 크기도 아주 거대했다. 한편 이재용은 아주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HF 자율우주연구센터 소장인 이재용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재훈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제 이재용이 말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재용이 물었다. 자, 이재용이 물었다까지 해줘. 이재용이 물었다. 약 한 달 동안 역추진 제어에 성공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속도가 줄여지고 있습니다. 이재훈이 말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재용이 말했다. 이제 2시간 뒤면 지구 궤도로 출발하게 될 거예요. 약 2년 정도 후에 태평양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중앙정부와 헤븐 파운데이션에 잠입한 정부 요원들에게 해당 정보가 전달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김보경 재단장 외에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지구의 모든 시민은 쏘아 올려진 미사일이 미확인 비행 물체에 도달하는 것을 보기 위해 방송 화면만을 보고 있었으며 이제 곧 그 결과가 HF와 중앙정부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었다. 쉽지 않네요. 희망을 없애는 일은요. 이재용이 말했다. 지금 겪는 시련과 아픔은 나중을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일 뿐이죠. 진실한 마음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괜찮아요. 강윤서가 위로했다. 또 하나의 희망을 주기 위한 과정이에요. 어렵지만 담담하게 받아들이세요. 고든러도 거들었다. 약 2시간 뒤 미사일이 미확인 물체에 도달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다. 미사일 미확인 비행체 저지에 실패하다. 2차 미사일 발사 시기는 미확인 비행체 미사일 돌파. 여전히 지구로 접근 중. 미사일 방어 실패. 외계인을 자극하다. 지구에 남은 2년과 운명은 이재용의 다음 계획은 무엇인가? 기하급수적인 예산은 우주로 산산조각. 전 세계에 미사일 저지가 실패했다는 소식이 생중계되자 모든 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D-Day는 이제 세 자릿수로 바뀌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자, 미사일을 3,00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쏘아 올렸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죠? 어떻게? 이제 그냥 실패한 거지. 미사일이 이제 효과를 보면 뭐 그 저지를 당했겠지. 비확인 비행 물체가 미사일을 흡수하는 과학 능력을 지졌던지 뭐 이런 그 다양한 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실패했다는 게 여기서 갑작스럽게 나왔고. 그러니까 약 2시간 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미사일이 이제 생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그 행성과 이제 옛날에 우리 달 착륙하신 분 계시잖아요. 미국인. 그것처럼 생중계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 세계에. 예. 그래서 D-840 D-Day가 될 뻔했던 이 날이
D-840 840일 후에 미확인 비행체가 지구로 도달하는 2년 반 정도 남았네요. 네. 그러니까 방금 실패했으니까 이제 진짜 사람들 새로운- 다 이제 뭐 음. 대부분은 뭐 사람들은 이제 아기를 갖고 있는 비확인 물체죠. 와 이거 미사일까지 흡수해버리는 과학 능력을 지닌 이 미확인 비행 물체가 우리가 심기를 건드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2년 반 뒤에 이거 지구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불안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D-184 840 모든 사람은 시간이 있어 예민해졌고 행동과 성격이 급해지기까지 했다. D-510 사람들의 독서량은 크게 늘어났다. 지상 세계의 부동산 가치는 제로에 가까웠다. 지하에서 생활하는 연습과 이주 대책에 대해 정치적인 대안이 쏟아져 나왔다. 많은 국가가 지상 부동산을 언더월드와 헐값에 교환했다. 이제는 뭐 부동산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치. 지하에 다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D-150 언더월드에 입주자들이 들어가 살기 시작했지만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언더월드는 질서 정리하지 못했고 새로운 행정과 공권력이 개입하며 혼란이 발생했다. 들어가지 못한 예비 입주자들은 순번을 기다리며 절망했고 새로운 희망을 간절히 기대했다. D-30 지상 세계는 관리자와 행정기관 및 공권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태평하고 고요해졌다. 그리고 우주의 순리 또한 자연의 일부분이라며 순응하는 사람들로 지상 세계가 채워졌다. 국경에 있던 군인들은 철수하기 시작했고 최소한의 치안 유지 인력만 그곳에 멸망 한 달 남았으니까 뭐 그렇지. 이제는 뭐 전부 다 현타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D-3 HF는 빠르게 다가오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해 중계하였으며 그들의 위협에 대해 전달했다. 미확인 비행체의 크기와 위협적인 모습 등을 구체적으로 생중계했으며 사람들의 시선은 생중계 화면에 맞추어져 있었다. 사람들은 마음을 추스르고 화가 많이 사라졌다. 사람마다 지위를 떠나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줬다. 오해는 적극적으로 풀려고 노력했고 과거의 잘못은 먼 곳까지 찾아가 용서를 구했다. HF에서 발표하는 미확인 비행체의 정체에 대해 알아갈수록 사람들은 불확실하게 남은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3일 남았으니까 다들 D-2 읽어주세요. 이제 미확인 비행체가 지구로 딱 충돌하기 이제 D-2 이틀 전 전입니다. 예. 거대한 인류의 대이동이 발생했다. 언더월드에 소속된 기술자나 필수 행정기관의 시민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언더월드를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어린이와 보호자 한 명씩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이 언더월드에 입주하기 시작했고 그 외의 인원은 언더월드를 빠져나오며 입주권을 양보했다. 그러니까 언더월드라는 거에 아직 다 미완성이기 때문에 전 세계 인류가 거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일부만 들어가서 살 수가 있어요. 생존할 수 있는. 왜 땅을 파는 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물, 뭐 식량 재배, 뭐 기술부터 해서 인공 태양까지 그러니까 일부만 선택받아서 했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서로 입주권이 있는 사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갑자기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다른 사람이 그냥 들어가라고, 난 나가겠다고 밖으로 해서 양보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갑자기 지구 멸망 이틀 전에. 나이가 많은 대부분의 시민은 언더월드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다. 노인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언더월드 안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는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 못 사니까 어차피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아라 하면서 노인들이 오히려 양보를 하는 상황. 지구에서는 이제 육안으로도 다가오는 비행체를 볼 수 있었고 이제 육안으로 보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저게 보여요. 이제 지구처럼. 돌루컵에도 나와. 달처럼 보여 이제. 행성이 이제 보이는 거지.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은 저 반짝이는 비행체가 멈춰 주기만을 기도했다. 자, D-1 전 세계에 사인을 울렸다. 빙. 실제 전쟁터를 방불하게 했고 군인들은 잔뜩 긴장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 사람들 마음속에 경쟁심과 시기, 미움이 사라졌다.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모두가 아련했고 세상이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모든 세상이 소중해 보였다. 일부 시민은 VR로 들어갔으며 뇌파 조작을 통해 시간을 늘려보기까지 했다. 정해진 시간마다 잠깐 나와 HFF를 다시 헤븐 파운데이션 푸드. 를 섭취하고 다시 VR로 들어가 자신의 뇌를 속여 시간을 최대한 연장시켜 보려는 사람도 있었다. 뭐 다양한 이제 D- 하루 전에 이제 일화가 나오고 그 다음에 234페이지로 건너뛰어서 제 17장 끝과 시작 피니스네요. 몇 페이지죠? 제 234페이지입니다. 네. 제 17장 끝과 시작이라는 그 챕터입니다. D-Day 드디어 그날이 밝았다. 정황상 미확인 비행체는 방향을 조정하여 지구로 오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구의 방어 부대는 면밀히 관찰이 필요했다.
근접한 미확인 비행체가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다시 떠나기를 바랄 뿐이었다. 하지만 만약 지구에 대한 공격이 개시된다면 방어 무기들을 발동시킬 계획이었고 사실 그 파괴력은 지상의 시민들에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공멸과 다름없었다. 각 국가를 대표하는 고위 관리자는 언더월드에서 지상군들에게 작전을 명령했다. 형태가 이상합니다. 프랑스 우주관측소에서 한 연구원이 말했다. 미친 속도로군. 당연히 형태가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을 거야. 거의 빛만큼 빠르니 우리의 장비로는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프랑스 우주관측소의 연구소장이 말했다. 그것이 아니라 해운 파운데이션에서 쏘아올린 미사일 무더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저 비행체들이 우리의 모양까지 복제라도 한 건가? HF에서 중계하는 것과 다르긴 한데 말이야. 이게 뭐야? 해운 파운데이션의 생중계에 맞춰 전 세계의 시민은 모두 중계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요하고 신중한 분위기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람들은 기도했고 책을 계속 읽었고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었고 술을 마셨고 자신의 그림을 그렸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고 잔잔한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저마다의 방식으로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이제 비행체 도달 10초 전. 대기권을 뚫기 10초 전입니다. 10, 9, 8, 7, 6, 5, 4, 3, 2, 1. 전 세계의 카메라가 지구로 들어오는 물체에 초점을 맞췄다. 밤하늘이 터지듯했고 하늘은 계속 주황색 화염으로 가득했다. 지상과 언더월드에서는 긴장해서 생중계를 지켜봤으며 시민들은 담담해지려고 노력했다. 하늘이 점점 화염에 휩싸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미확인 비행체는 HF에서 생중계한 형태와 달랐으며 하늘에서는 별똥별 같은 물체가 계속 쏟아져 내릴 뿐 비행체의 형태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참이나 지구와 충돌을 한 수백 개의 비행체는 인의 일부 잔해만 남기고 전부 산화되었으며 지구는 멀쩡했다. 비밀 회담 장소와 언더월드, 지상 세계 곳곳에서 모두 당하고 있을 때 어떤 생중계가 시작됐다. 이재용이 등장했다. 이재용 내가 할까? 이재용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미확인 비행체가 접근하는 날을 속였습니다. 제가 송출해드린 시뮬레이션 영상과 지구 도달까지 남은 시간은 거짓말입니다. 해븐 파운데이션은 전 세계 정보기관과 모든 행정기관 그리고 여러분을 상대로 속였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전 세계의 사람은 허탈했지만 안도하며 이재용의 방송을 계속 바라보았다. 가족을 끌어안은 일부 사람은 안도감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이 이렇게 최후의 날을 맞이해야만 저희에게 필요한 연민에 빠르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했습니다. 처음 미확인 비행체를 감지했을 때부터 여러분에게 예상 도달 시간을 속이기로 결심했고 연민의 사상으로 도달하기 위해 다시 한번 다짐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은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오는 건 맞아요. 오는 건 맞는데 처음에 25년이라고 이재훈이라는 이제 기술소장이 말했어요. 근데 25년인데 이재용은 아까 전에 그 밀실에서 생중계 때릴 때 12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의 시간을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13년 더 남았어 사실. 오려면. 테크놀로지 콤비네이션에서 연민으로 가는 것이죠.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 다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마도 희생이라는 차원의 사상이라고요. 저들의 규모와 기술 수준을 생각했을 때 미사일 발사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이 고작 미사일 정도를 극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잘못에 책임을 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저 불확실한 존재를 설득하기 위해 떠나고자 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아름다움을 우주선에 가득 싣고 저들에게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 목숨을 바칩니다. 그러니 저에 대한 분노를 가라앉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위기 속에서 느꼈던 오늘까지의 감정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아마 그 감정 중 연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부터의 D-Day는 진짜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꼭 설득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땐 지구의 여러분이 희생만큼의 높은 사상으로 변해 있을까요? 모두 안녕. 이제 이재용이 이제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골든러와 이제
그 공감을 하면서 발전시켰던 그 연민에서부터 이 희생에 대한 가치를 본인이 직접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가치가 의미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한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멸망까지 와 봐야 비로소 느끼는 그 감정들, 그렇지, 서로 그렇지, 양보하고 서로 상생했던 그렇지. 그 감정들이 이재용은 이런 방식으로 어. 했고, 이재용은 이제 그 대신 나 대가 치를게 하고 이제 새로운 본인이 만든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그 행성 궤도로 갑니다. 그렇지. 만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우주선을 탔고 그렇게 HF 우주선은 X 타깃을 향해 나아갔고 지구와 우주선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했다. 예상 접근 시간은 약 5년이었다. 자, 그다음에 18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몇 페이지죠? 네, 시간과 사상이라는 그 249페이지입니다. 이재용을 태운 HF 우주선이 떠나고 몇 년이 흐른 후 지구의 모습은 많이 변했다. 과학자들은 시간에 관해 연구를 끊임없이 했고 철학자나 작가들은 시간의 정의와 사상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다. 전 세계의 기업과 과학자는 시간을 멈추는 연구는 미학인 물체의 도달까지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현실성 있게 시간을 늘리려 시도했다. 좀 건너뛰어서 희생의 가치에서 희생 플러스 희생은 희생 곱하기 3이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세상 사람 모두가 250페이지입니다. 희생적인 진보된 사상을 이해하고 동시에 행한다면 손해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다는 공식이었다. 이 논리는 희생의 가치라는 책을 쓴 저자가 인문학 경진 대회에서 주장한 공식이었다. 사람들이 생각이 연민해서 희생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손해를 볼 것이 두려워서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생각이 연민해서 희생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손해를 볼 것이 두려워서이지만 모든 사람이 희생한다면 내가 희생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기에 손해가 아니며 그 희생을 모두가 행할 때 지구의 인류 모습은 긍정적으로 달라진다는 주장이었다. 해븐이죠 이게. 이 타마 선생님이 생각한 이게 궁극적인 해븐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치를 공유하고 공감하고 연민을 느끼고 최후에는 희생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나에게 돌아온다. 모든 이 우주는 하나라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카르마라고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 말이 유행해? 카르마? 카르마의 법칙 뭐 아무튼. 해당 사상이 유행하게 되면서 교육기관과 아동 가족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방향의 교육학이 자리를 잡았다.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희생하라는 다소 생소한 방식의 교육이었다. 자, 그다음에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이제 너가 저 아이를 위해서 정의를 해야 돼, 정의로워야 돼, 도와줘야 돼, 용기를 내야 돼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바뀐 건 자기를 위해서. 널 위해서야. 왜냐면 하나라는 거지. 범우주적인 이 우주는 어차피 하나이기 때문에 네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한 것처럼 보지만 결국에는 널 위해서 네가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미래에는 다 그게 교재에 실리는 거죠. 자, 제 19장입니다. 도달하다라는 장입니다. 몇 페이지죠? 도달하다 찾았는데 258페이지입니다. 손 꼭 잡아요. 어떤 세상 속에도 우리 만남은 기적이었습니다. 이재용은 소리쳤다. 우주선 시스템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우주선 내부에 있는 사람 모두 자기 몸에 변화가 있음을 감지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언가 하얀색의 메스꺼운 것이 뒤덮는 듯한 느낌이었다. 순식간에 소리, 시각, 인지 등 모든 감각이 사라지고 어둠으로 가득 찼다. 이재용은 의식을 잃은 후 잠시 뒤 무언가를 마주한 꿈 같은 상황에 처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앞에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건너졌다. 지금 이재용이 엄청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그 궤도로 X타겟 궤도로 가는데 X타겟이라고 하는 거는 그 미확인 우주선인데 이재용이 갑자기 근처에 진짜 다 도달했는데 갑자기 우주선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들 이제 이재용이 손 꼭 잡아 다. 자 이제 어떤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만남은 기적이었습니다라고 이제 충돌 직전이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하는데 갑자기 이제 방금 같은 상황이 생긴 거예요. 소리, 시각, 인지 모든 게 사라지고 이제 번아웃처럼 빵 이제 다 모든 게
전원이 오프가 되는. 이 세상과의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 3차원적인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잖아. 이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개념. 이거는 난 솔직히 인터스텔라를 좀 보면 상상했었어. 거기서 이제 3차원의 공간을 뛰어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 마지막에. 그런 느낌으로 저는 요걸 이제 상상하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요때. 드디어 미확인 비행체의 주인공들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덩그러니 서서 이재용을 바라보는 존재는 무표정이었다. 드디어 마주했습니다. 조금 멀리 있었지만 무표정이라는 사실만큼은 알 수 있었고 어떤 미동도 없었다. 이게 3차원이 아닌 겁니다. 이제 마치 어떤 존재를 본 거지 지금. 3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인터스텔라는 그걸 막 이렇게 막 그 여러 차원에서 흘러가는 이런 걸로 이제 막 그런 걸로 이제 그 좀 이렇게 표현했지만 영화니까 이거는 3차원이 아닌 겁니다. 마치 슬픈 형태의 마네킹이 걸음마를 하는 이재용을 바라보듯 무언가를 관찰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자 이거 읽어주세요. 이재용. 이게 저들과의 만남인 건가? 정말 잘 도착했나 보군. 이재용은 저들과 만나게 된 것이라 확신하며 말했다. 한동안 위험한 상황인지 아닌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용은 멍하니 있었다. 그리고 이재용은 그 빛을 뿜어내는 존재를 향해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한 발 한 발 내디뎠다. 모르는 존재에게 성큼 다가갈 용기와 엄두가 나지 않아 천천히 걸어가는 것인지 저들이 이재용을 당기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용의 공간은 어둠입니다. 어둠, 블랙이야. 그리고 거기의 공간은 빛이야. 근데 이제 신기한 거지. 빛과 어둠은 공존을 하고 있잖아 지금은. 근데 요 장면에서는 어둠과 빛이 공존이 아니야. 완전 경계로 나눠져 있어. 신기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지. 블랙홀 같은 존재한테. 생각하던 형태는 좀 다르고 이거 읽어주세요. 생각하던 형태와는 조금 다르군. 눈부셔. 결국 저들도 인간의 형태였나? 이재용이 혼자 중얼거렸다. 그런데 왜 눈물이 쏟아지지? 슬픈 게 없는데 왜 눈물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야? 이재용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그 존재를 향해 다가갔다. 이재용은 눈부심 때문인지 아닌지 자신의 감정과는 크게 상관없이 눈물을 펑펑 흘렸다. 강렬하게 빛나는 존재에게 다가갈수록 사람의 형태가 또렷해졌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마음은 안정되었고 처음 마주하는 어떤 존재에게 갑자기 친근감까지 생겨났다. 이재용은 드디어 그 앞에 마주했다. 그리고 경악할 만큼 놀랐다. 여기서부터 이제 형님이 해주세요. 그 존재의 눈빛은 자신을 가여워하고 있었다. 이재용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분명 가여워하고 있었고 안쓰러워하는 표정이었다. 이재용이 그 표정을 확실하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존재가 바로 이재용 자기 모습이었기 때문이었다. 지구로부터 멀리 찾아 나선 존재의 모습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그래서 안심할 수 있었고 무슨 감정인지 금방 읽을 수 있었다. 그 존재와 이재용은 서로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재용이 팔을 뻗어서 그 존재를 만져봤지만 허공이었고 만져지지 않았다. 잠시 멍하니 서 있었던 이재용은 뒤를 돌아보았다. 본인이 걸어온 바닥, 벽도 온통 어둠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는 계속 빛을 뿜고 있었고 마치 반딧불처럼 스스로 빛을 내뿜었다. 조금 진정한 이재용이 잠시 서서 그 존재의 표정을 계속 읽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지났고 이재용은 다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콤한 느낌의 어떤 것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고 머리끝까지 다 차올랐다고 느끼는 순간 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이재용이 처음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 존재와 마주하는 따뜻한 느낌과 마주한 자기 얼굴의 아련한 표정으로 위로받는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이재용이 눈물을 흘린 이유는 조금 다른 이유였다. 그러니까 이거 알겠어. 이제 알겠어. 이재용이 눈물을 쏟으며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다. 그리고 잠시 뒤 이재용의 몸에서도 빛이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재용이 자기 몸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보고 놀라 자신이 걸어온 곳을 바라보자 그곳은 아까와 다르게 밝아져 있었다. 이재용은 우주의 원리와 수학을 모두 알게 되는 경지가 되었다. 역사적인 사실과 차원에 관한 수학 방정식에 대해 이재용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미확인 비행체는 최소한 지구를 파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또한 알게 되었다.
빛을 내는 또 다른 이재용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은 아마도 암인 것이 것 같았다. 깨달음이지. 깨달음. 이재용은 그 알미 중력과 반중력 그리고 지구의 수건인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소인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다시 지구를 돌이켜 생각하며 눈물을 쏟아냈다.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슬픈 일인 것인지,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기쁜 일인 것인지 모른 채 이재용은 어떠한 지적 능력과 에너지를 얻게 되었다. 여기 또 읽을까요? 이거죠. 하나만 물을게. 모든 것을 알겠지만 왜 오는 건지는 모르겠어. 무엇이 필요했던 거야? 이재용이 넌지시 물었다. 이재용한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 이재용이 빛을 처음에 뿜어냈던 이재용이 말을 합니다. 형이 감정을 가지러 왔어. 시간이 한참이나 흐르면 우리는 감정이 닳아버리지. 우리는 모든 차원을 드나들 수는 있지만 감정은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해. 그래서 너희에게 주기적으로 도움을 받아. 그 대가로 너에게도 충분한 만큼의 알을 주었어. 몇 시간 전에도 어떤 녀석에게 충분한 만큼 주었지. 그러나 금세 보이지 않았어. 아무도 너희가 제거한 것 같아. 아마도 너희가 제거한 것 같아. 넌 내가 주는 능력을 잘 활용해 보길 바래. 금방 제거당하지 말고 말이야. 언젠가 너희가 차원을 다룰 수 있게 된다면 그땐 대화가 더 가능할 거야. 곧 다시 만나자. 그때도 네가 와줬으면 좋겠다. 무표정의 이재용이 말했고 이내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이상한 꿈을 꾼 이재용은 얼마나 시간이 흐른지도 모르는 상태로 눈을 떴다. 재용 씨 괜찮아요? 강윤서가 이재용을 흔들어 깨우며 걱정했다. 이재용이 정신을 차리며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강윤서를 바라보다가 끌어안았다. 우주선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다시 지구 궤도로 돌아간다고 써니 얘기해줬어요. 소니라고 하는 건 이제 우주선의 인공지능입니다. 우주선 AI 인공지능. 강윤서가 이재용을 안고 말했다. 내가 얼마나 눈을 감고 있었죠? 금세 깨어났어요. 몇 초인지 모르지만 너무 길고 끔찍해서 저에게는 긴 시간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미확인 비행체는 이제 다시 사라질 거예요. 아무래도 지구는 지켜질 것 같아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우리. 이재용이 말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저들이 저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다른 많은 것도 선물해 주었어요. 썬! 이재용이 썬을 불렀다. 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주선을 부른 겁니다. 그 자비스 같은 개념이죠. 자비스 같은 썬. 현재 자동화 운행이 시작되어 지구로 귀환 중입니다. AI가 말한 거죠. 꿈을 꾸었어요. 내가 나를 만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미확인 비행 물체에 제가 있었어요. 도터? 강윤서가 도터를 부르다. 도터는 이제 또 다른 AI죠. 네. 재용 씨가 이상해. 건강 상태 확인해 줘. 재용 씨 조금 쉬고 오세요. 강윤서가 이재용을 걱정했다. 저희가 돌아가면 영웅인 거예요? 우와, 저들이 사라졌다니 정말 놀라워요. 가는 동안 책도 왕창 써가야겠어요. 골든러가 환호하며 좋아했다. 그렇게 그들은 다시 지구를 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같은 그 자기 자신과 맞닥뜨렸던 이재용이 모든 걸 이제 다 알미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딱 눈을 떴는데 정말 짧은 시간이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근데 강윤서가 이제 이재용 이상한 소리 하니까 도토라고 해서 이제 AI 그 의료 시스템까지 관장하는 A. 소니라고 하는 이유는 남자 역할, 도토라고 하는 이름 지은 이유는 여자 역할처럼 케어를 난 바라는 걸로 이제 이름을 지었었어요, 사실. 자, 그다음 장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장인데, 자, 지금까지 그럼 상황을 정리해 주세요. 근데 이거를 형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했었어, 사실 커버를. 왜냐면 여기서부터 결말이 나오거든, 사실. 그리고 진전 이 책의 의미를 나는 이제 성욱이한테 물어봤지만 마지막에 이제 결말의 의미가 뭐냐 물어봤고 성욱이는 근데 난 좀 다르게 해석했거든. 그 마지막 이제 최후의 장면 있잖아. 근데 그 장면에 나는 요 개념인가 했는데 성욱이한테 확실하게 듣고 어제 이제 확실하게 듣고 나니까 이제 지난번에 확실하게 듣고 나니까 근데 또 성욱이의 그 작가로서 쓴 그거도 있었지만 나는 내가 나름대로 해석한 그것도 좋았거든 사실. 근데 그게 이거를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읽으면은
뭐 니한테 뭐 네 생각도 물어보고 할 수 있겠지 물론. 근데 그게 굳이 의미가 있을까라는. 이제 커버를 여기까지 했고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희생과 연민 그 다음에 대통합되어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우주는 하나다라는 것까지 이제 그 작가 타마 선생님의 그 전달하고 싶었던 내용이 여기 충분히 포함됐어. 근데 마지막 결론은 마지막 결론 나름대로의 의미가 해석하는 의미가 있었어 나는. 근데 그거를 이제 20장에서부터 요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데 요 이제 거의 좀 끝났습니다 이 책은. 근데 이제 요 결말 부분인데 이 결말 부분은 읽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댓글 이메일 주시면 이 결말 부분은 좀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했는데 그 이제 작가 선생님의 의도와는 달랐지만 근데 전 저 나름대로 해석도 좋았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요 어차피 뭐 소설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책에 뭐 로보캅도 나오고 인터스텔라 나오고 그다음에 그 최근에 핫했던 그 넷플릭스의 드라마 삼체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딥 임팩트도 나오고 엄청난 많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개발하기 전에 썼던 책인데 스페이스X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엄청나게 이제 뭐 팔레스타인과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이게 되게 읽으면서 좀 나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게 중구난방이다 다 짬뽕 시켜놨잖아 모든 영화를 짬뽕 시켜놓은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는 적절하게 이제 배열이 돼 있는 이런 속에서 나는 솔직히 이런 이제 영화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이 좀 조금 상상이 되면서 좀 이제 그 주인공들 이재용이랑 강윤수랑 이제 골든러너가 이제 그 우주로 나아가고 이런 장면도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고 어쨌든 그 결론을 이야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 얘기하지 말고 그건 빼. 그건 이제 그 독자들이 이제 판단할 거고 만약 이 책을 읽게 되실 분들이 판단할 거고 어떤 거를 이제 전달을 하고 싶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재용의 생각에서 얘기를 하면은 테크니컬 콤비네이션이라고 하는 것까지를 이재용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까지는 이재용이 완벽하게 못 봤던 것 같은데 우리 인류는 저는 굉장히 엄청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형도 그렇고 모든 이 뭐 열등한 사람도 그렇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자들 그렇고 뭐 안전한 국가에서 태어나서 뭐 집에 수영장이 있는 어떤 재벌집 아들도 그렇고 다 인류는 훌륭하고 소중한 존재인데 이제 저는 한 명 한 명 모두가 지금 뭐 시한부 판정 패한 뭐 환자일 수도 있고 모두가 저는 그 사람이 전부 우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주다. 하나다. 그래서 인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미약하고 되게 우주 속에서 먼지 티끌만한 사소한 존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우주를 전체를 품는 사랑을 품는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유한하지가 않다면 아까 전에 제가 뭘 가지러 왔냐고 물어봤을 때 그 또 다른 이재용이 그렇죠. 감정을 가지러 왔다고 했어요. 우리가 내뿜고 있는 지금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아름답고 선물 같은 정말 아름다운 거죠. 엄청난 상위 존재 그리고 그 마지막에 이제 빛으로 바뀌었잖아. 또 이재용이 걸어왔던 그 길이. 그러니까 그 얘기도 좀 해주시고. 예. 그건 진짜 지금도 생각해도 저는 어려워요. 내가 썼지만 어려워요 지금 해석이. 진짜로. 그래? 나는 어떻게 반지 봐도 돼? 그러니까 그 이제 이 컨택한 순간 이 모든 게 이제 빛이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빛이라고 생각했어. 이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뭐 작가 선생님이 어쨌든 그 나는 그 이재용이 이제 걸어온 이 희생과 연민을 통해서 사랑을 어떻게 보면 걸어온 거지. 그 길 자체가 빛이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그 컨택한 순간 이게 빛이라는 걸 깨달은 거지. 거기서 알미라는 걸 전달받은 순간 내가 온 길이 사실 어둠의 길이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 빛이었다는 거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 형의 해석이 꿈보다 해몽인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열어놓은 거야. 어쨌든 근데 결말도 어떻게 보면 좀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말을 안 읽은 거고 네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또 충격받았던 거는 끊임없이 약탈도 했었고 이 세계 국가들이.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 옛날에는 국경이 6개밖에 없었대요. 그래? 엄청 태초에.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몇 개 국가죠? 뭐 수백 개의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자꾸 국가를 쪼갤까? 분단을 할까? 인데 계속 저는 지구가 천국이 돼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이제 뭐 징기스칸 아까 이야기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서로 정복을 하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고 정복을 당했고 유린을 당한 적도 있었고 했는데 그 유린을 했던 국가를 용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로든 자이로든 용서하고 지원하고 저는 또 되게 충격적인 걸 봤던 건 일본이 이번에 막 그 뭐 쓰나미 피해를 겪으면 우리나라도 지원을 해줬다고 저는 들었어요. 우리는 굉장히 일본을 원망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또 이제 영감을 얻었던 게 와 우리 일본 그 무서운 사람들이 우리의 막 목을 베고 조선 우리 조상들의 목도 베고 막 총을 쏘고 유린했던 이 드라마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각시탈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국가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해준다? 이건 도대체 뭐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 것도 용서로 봤구나. 용서의 단계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진화하는 거죠. 약탈과 이런 침탈에서 용서까지 간 인류. 그럼 또 인류는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그건 연민이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을 안쓰러워해야 되고 또는 이스라엘도 안쓰러워해야 되고 우크라이나도 안쓰럽고 러시아도 안쓰러운 거야. 러시아 나쁜 놈, 우크라이나는 착한 놈이 아니라 둘 다 안쓰러운 거야. 미국도 안쓰러운 거고. 그 모두가 그 안쓰러운 마음이 있는데 전쟁이 과연 가능할까? 안쓰러운데 어떻게 전쟁해? 좀 양보하지. 그래서 안쓰러우니까 양보가 가능한 거고 양보도 그 사상적 가치가 우리가 전부가 다 연민까지 갔다. 그럼 그 다음은 또 뭘까? 언젠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지구가 전부가 희생까지 하고 있는 단계까지 가지 않을까?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야 너희 위기구나. 우리가 대신 희생할게 해서 대한민국이 참전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주는 거야.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근데 나는 일본이 우리의 목을 뱄을 때 지금 일본이 피해를 받았을 때 그 피해를 위해서 복구를 위해서 돈을 투입하고 물자를 보내고 의료인들을 파견해서 도와주고 이런 것까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광복 전에 과연 그게 가능할까? 수십 년 후에 대한민국이 일본을 돕는다고? 조선이 일본을 돕는 세계가 올까? 세상이 올까? 했는데 왔어요. 성숙해졌고 굉장히 인류는 전부가 발전을 한 거예요. 저는 100년 사이에. 근데 100년 전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집신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버지가 목이 베었어. 일본인들에 의해서. 근데 내가 그때 생각을 가능할까요? 일본을 위해서 희생한다? 힘들지. 그때 생각으로는 힘들 것 같은 거야. 오히려 독립운동을 하러 가겠지 그때 당시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일본에 테러를 하러 가야지. 그렇죠. 도쿄에 가서 몰래 아니 테러라고 얘기하지 말고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하러 가야지. 도쿄에 가서 묻지마 살인은 해야지. 왜? 우리 아버지 그때 당시 내가 만약에 100년 전에 태어났다면 우리 아버지 목이 아니면은 뭐 천황을 뭐 공격해야지 뭐 이렇게. 일본 천황을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대한민국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막 용서하고 서로 배려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세상은 좀 조금씩 순수한 천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걸로 이제 희생까지 갔을 땐 타마의 얼굴을 본 거네 이거. 맞아요. 그치? 저는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는 이 책을 보면서 비유도 많고 좀 중간중간에 숨겨 있는 뭐 이런 팁들 그다음에 은유적인 표현도 많아서 조금 그 소설책이 되게 오랜만에 읽었지만 어쨌든 그 이제 타마 선생님의 순수한 그 눈으로 이렇게 평화 그리고 용서 그다음에 희생, 연민,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순수함까지 이 타마 선생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잘 읽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뭐 성욱이랑 이렇게 팟캐스트를 또 진행하고 있지만 또 이 성욱이가 또 쓴 책을 뭐 초반부터 커버를 뭐 예를 들어서 뭐 멘탈 트레이닝이다 하면서 이제 이 그 써내려 그러니까 뭐 장난을 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짜 커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 너무 감사하고 야 이거 완전 조잡한
소설을 왜 커버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또 그와는 다르게 생각보다 재밌는데라고 이제 결말이 궁금해 이러면은 또 뭐 그 이제 댓글 달아주면 저희가 또 보내드리니까. 아 댓글 근데 하나도 안 달릴 것 같고요. 달릴 수도 있습니다. 안 달릴 수도 있고. 뭐. 항상 열심히 했지만 댓글 아무도 안 달더라고. 근데 뭐 그걸 떠나서 필요하신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여기서 아까 감정을 가지러 왔었다고 했는데 끝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딱 한마디만 할게요. 오케이. 우리가 가진 감정은 이 더 상급 세계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이재용이 탐할 만큼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정은.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이기적인 감정, 시기심 이것조차도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기심이 생겼다. 나쁜 감정. 야 용서와 배려에 대한 마음이 생겼다. 좋은 감정이 아니라 시기심, 증오, 원망, 뭐 연민 이런 모든 감정들은 다 소중하고 어떻게 보면 찰나의 순간을 사는 저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소중한 이 느낌이지 않을까 우주 속에서는. 그래서 우린 정말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가치를 다들 마음속 한켠에는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 감정들이 지금 75억 인구들이 다 나눠서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심 완료. 교신 끝.